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어제보단 한결 낮습니다. 강추위의 기세가 꺾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있네요. 하지만 지난 강력 한파와 폭설에 어민과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한 속 결빙으로 소형 어선들은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됐고요. 폭설이 내린 비닐하우스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부터는 영상권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주 후반에 다시 한번 한파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에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세밑 한파에 몸과 마음이 추워지기 쉽습니다. 동파 또 냉해 피해를 대비해서 시설물 미리미리 돌아보시고요. 주변에 외로운 이웃들 없는지 살피는 훈훈한 연말연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텃밭 가꾸는 분들은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시기죠. 관련 소식 잠시 후에 텃밭 가이드 시간에 살펴봅니다. 12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자, 겨울이면 이것으로 만든 맛있는 계절 특선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중국 음식점에선 이것으로 만든 국물이 뽀얀 이것 짬뽕이 등장하고요. 전도 겨울철 별미죠. 이것을 넣어서 뜨끈하게 끓인 국밥도 시원하고요. 양념장을 넣어서 밥과 비벼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새콤한 무침에 짭조름하게 만든 젓갈, 요리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또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초고추장만 찍어서 생으로 먹는 것을 즐기는데요. 바다 향이 가득한 이것, 해산물을 날로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서양에서도 이것만큼은 라임이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 날로 즐기곤 하는데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수산물 중에 하나인 이것. 양식 어민들에게 효자 품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지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 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과잉 생산량의 시장 격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농민단체 그리고 쌀 생산자 단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까지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국회 앞에서는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가 과잉 생산량 즉각적인 격리 이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앞서 전국 쌀생산자협회는 종로경찰서 앞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충청권 국회의원 21명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를도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입장에선 이 정도로 현재 상황이 걱정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낙폭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15일 통계청에 집계된 삼지쌀값 이게 40kg 기준으로 해서 51,826원을 나타냈는데요. 10월 5일 첫 수확기 쌀값
조사치 이것과 비교하면은 8.8% 정도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산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조곡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고요. 또 거래도 끊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조곡 가격도 떨어지는데 거래도 감소한다 이런 소식인데 농민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RPC의 일반별 매입 가격이 원래는 지난해보다 한 10,000원가량 떨어진 61,000원에서 3,000원 선 정도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쌀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산진 유통업체의 벼 매입 이것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끊겼다는 겁니다. 전남의 한 농민에 따르면은 본격 수확기에는 6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수준에서 조곡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좀 끊어진 상황이고요. 가격도 58,000원에서 9,000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이 지역의 일반 벼가 40kg 조곡 기준으로 71,000원 정도에 거래됐다고 하니까요. 10,000원에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그러니까 17%가량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시장 격리 요구가 이렇게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 사례를 좀 보자면 이게 당정 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된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선 어떤 입장이 나왔었나요? 일단 지난 8일이었습니다.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농민단체장들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쌀시장 격리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연 바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 조속히 당정협의회를 소집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학구 한농연 회장도 오늘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회에서 반드시 쌀시장 격리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가 양곡관리법 상에 쌀 시장 격리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에 해당하면은 장관이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한 점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격리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력제를 통해서 유통하는 수산물 물량 수준을 내년까지 77만 톤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는 수산물 이력제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기준 58,000톤 수준이던 수산물 이력제 물량 이것을 내년을 거쳐서 2023년까지 77만 톤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이력제 관련 정보 입력을 생산 정보 위주로 간소화하고요. 위판장을 운영하는 수협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 6만 톤도 안 되던 걸 10배 넘게 이제 늘리겠다는 건데 가능할까요? 이게 현행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과 유통 과정 모두에서 발생하는 정보 이것을 모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 그리고 또 거래 금액 같은 이런 영업 정보가 이제 유출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컸는데요.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가 현장에서 정착되기 힘들었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개선되는 이력제는 생산자와 위판 장소 그리고 위판 날짜 등과 같이 생산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표시 내용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가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근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82%가량이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거고, 그래서 이제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 정보 시스템 이것과 해수부가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 정보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생산자와 위판 장소 그리고 위판 날짜 등의 핵심 이력 정보를 최종 소비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77만 톤이라는 목표 물량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77만 톤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형 유통 매장 같은 데서는 도입이 잘 될 것 같은데 전통시장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먼저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 마트 등 이런 곳을 이제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이력제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요.
어종도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나 갈치 같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산지 위반장을 운영 중인 수협, 그리고 이격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그리고 전통시장 등과 협업을 해서 이력제 이행단이라는 걸 구성을 하는 등의 이력제 정착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는 청취자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질문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오늘 아침 춥던데요. 네. 춥고 길도 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오셔야 했겠어요. 예. 그래도 이제 동지가 이렇게 지나니까 낮 시간이 좀씩 이렇게 길어지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아직은 춥지만 이제 곧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추위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봄이 오는 건 분명하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름 성분과 그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들어도 이게 어려워요. 네. 중요한 성분은 질소, 인산, 칼륨, 가리 이것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분이 이제 어떤 재료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소는 이제 푸른잎이라든지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고요. 인산은 이제 곡식을 도정한 쌀개라든지 뭐 또는 이제 기름을 짜고 남은 이제 깻묵 뭐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칼륨은 식물이 타고 남은 재에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로 이어가 주실 건가요? 이 세 가지에 더해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과 같은 그 나머지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량 원소라고 하는데요.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또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량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까지 알아둬야 뭔가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미량 성분들 이건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주나요? 다행히도 미량이라서 거름을 만드는 재료인 풀이나 낙엽과 같은 것에 일정량 정도는 들어있어서 별도로 따로 영양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하는 재료는 좀 칼슘, 마그네슘, 붕소, 규산질 정도는 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칼슘은 석회비료라고 하는 비료가 있고요. 마그네슘은 고토비료, 그리고 붕소는 붕사, 그리고 규산질은 규산질 비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작물 뿌리에서 내뿜는 그 산성물질, 그다음에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서 산성물질이 흙 알갱이에 붙어 있게 되면서 그 칼슘을 대체를 해서 산성토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산성토양을 다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칼슘의 역할이죠. 작물에게는 또 칼슘이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라서 대파나 쪽파가 이렇게 자랄 때 끝이 노랗게 말라가는 것이라든지 또 토마토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또 이제 배꼽 썩은병이라고 해서 썩은병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거름 재료로는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에 많이 이 칼슘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성분으로 마그네슘은 작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로 과일의 숙성에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사람도 칼슘, 뭐 마그네슘 챙겨 먹는 것처럼 네. 식물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군요. 네. 멸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국물 우린 멸치가 혹시 식물에게 직접 칼슘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대신 이제 동물성이기 때문에 잘 그 발효를 시켜야 되겠죠. 발효 이후에 네. 일단은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이 껍질, 훨씬 더 효율적이겠고요. 네.
야, 그렇군요. 거름 재료 쉽게 구하는 방법도 좀 전해주세요. 이 마그네슘과 관련된 거름 재료로는 바나나 껍질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성분으로 배추심을 처리되면 모종 가게에서 이렇게 붕사를 함께 사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속이 차는 엽채류에 속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이 붕소 거름의 역할입니다. 미리 권해주기도 하시는군요. 네. 새롭게 돋는 잎들이 괴사하면서 이런 병들이 썩은 병이 생기는데요. 붕소는 다양한 엽채류에 잎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재료를 쓰실 때는 이렇게 붕소 재료를 거름으로 만든다 생각하실 때는 엽채류의 잎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래서 콩을 재배하려면 보통 우리가 콩 부산물로 이렇게 거름을 만들고 배추를 재배하려면 배추 수확하고 남은 겉잎이라든지 이런 부산물로 퇴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이유가 그거 필요한 것들은 그런 필요한 재료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규산질 성분은 영어로 표현하면 실리콘입니다. 벌써 마지막 원소까지 왔네요. 칼슘 알아봤고 마그네슘 알아봤고 붕소까지 알아봤으니까 실리콘은 그 주방기구나 뭐 무슨 의료용으로 쓰는 것만 같은데 네. 야, 이게 또 식물에게 필요하군요. 그렇죠. 예, 반도체에서부터 성형 보조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게 실리콘인데요. 네. 작물에게도 이 실리콘은 성형을 위한 재료입니다. 그래요? 예, 특히 벼와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잎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잎이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네.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실리콘, 즉 규산질 거름입니다. 예. 외떡잎 풀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재료로 해서 거름을 만들면 아주 이 규산질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재료들 속에 또 한 가지 또 숨겨진 주인공이 또 있는데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없으면 이게 또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미생물이 그럼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지구에 흙이 없고 거기에 또 미생물이 없었다면 지구는 죽은 생명체를 분해하지 못해서 엄청난 쓰레기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구에도 그런 시절이 딱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죽은 생명체들이 분해되지 않고 이렇게 묻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가 이렇게 석유와 같은 이제 화석연료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네요. 지금의 지구는 그럼 계속 분해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지금의 지구는 극단적인 환경을 제외하고는 미생물이 가득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만들지 않고 바로 분해를 하게 되죠. 퇴비를 만들 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거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처럼 이빨이나 소화효소가 없어서 식물들은 이제 그 역할을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대신해 주게 되죠. 네. 식물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무기물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이 미생물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럼 미생물들은 흙 속에만 있는 건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거름을 만드는 재료에도 가득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흙 속에 그리고 물 속에도 이렇게 미생물들이 물에도. 있습니다. 예. 퇴비와 물 속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퇴비차 같은 거름을 만드는 미생물은 산소와 같은 공기가 있는 조건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부르고요. 예.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물 위로 액비를 만들 때 분해하는 미생물들은 공기가 필요 없어서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이 산소 호흡을 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에서 이렇게 이름이 갈리는 겁니다. 네. 그냥 물에 이렇게 잠겨두기만 해도 되는 거는 이제 혐기성 미생물들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네. 산소를 꼭 넣어주는 쪽은 또 호기성 미생물들인 거군요. 네. 야, 이 미생물을 아까 거름 재료 같은 건 내가 준비를 해서 모으는데 미생물도 혹시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거나 이래야 하나요? 네. 이제 우리 텃밭처럼 이제 네.
작게 이렇게 하는 곳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나 이런 걸로 퇴비를 만들면 되지만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은 대량으로 이렇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미생물들을 일부러 이렇게 주위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채집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배양기를 마련해서 배양을 하시기도 합니다. 배양을 한다. 네. 예. 그 EM 미생물처럼 이미 좀 많이 알려진 미생물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퇴비를 만들려고 하는 재료에는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붙어 있고 또 여러분의 밭에 있는 흙 속에도 또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재료를 발효 또는 이제 분해시켜서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만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거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데 올 한 해 돌아보면 가장 잘했던 일이 뭐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올 한해는 그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사람 만나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서 농사에 진짜 오롯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책 속에 또 많은 지식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요 청취자 질문 몇 가지만 좀 소화해 주시죠. 3859님께서 사놓은 고구마가 보니까 속이 좀 시커멓고 단단한 것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썩은 거죠. 네, 딱딱하고 시커먼 것은 이제 썩은 건데요. 고구마를 보관하실 때 항상 15도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거 채소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시원한 데다 두면 이렇게 얼어서 썩은 병이 생깁니다. 15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4님 잔디 씨앗이 있는데 언제 뿌리면 될까요? 하셨어요. 잔디 씨앗을 심으시려면 이제 지금 땅 풀리고 나서 한 3월쯤에 오히려 이제 사실은 가을에 뿌리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제 3월 중 날 풀리면 이렇게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78님은 퇴비를 많이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쪽팔 심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많은 질문인데요. 거름이 아무래도 이렇게 미숙 퇴비를 쓰게 되면 완숙이 아니었군요. 가스가 나와서 그 뿌리 쪽을 갉아먹는 이제 고자리파리라고 하는 그런 파리가 와서 유충이 이렇게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유충이 밑에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완숙퇴비를 쓰시는 것이 가장 쪽파루 농사를 잘 짓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한 텃밭 가이드였습니다. 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자신에게 몇 가지 반성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히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막역지우라고 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를 백년해로 동반자라고 합니다. 함께 있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함께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있어야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살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비익조나 열리지라고 표현합니다. 비익조는 두 마리의 새가 각각 하나의 날개와 눈이 있어 함께 붙어 날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설상의 새입니다. 열리지라는 나무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나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자라는 나무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몸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관계를 나타날 때 그런 새와 나무를 비익조와 열리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더하여 비목어라고도 하죠. 비목어는 눈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온전히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는 열리지, 물속에는 비목어, 모두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끈끈하게 연대하여 하나가 되어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의 상징들입니다. 비익조와 열리지는 당나라 6대 황제였던 당현종과 양귀비와의 사랑을 읊은 백낙천의 장한가에서 인용되어 유명해졌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읊은 장한가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천원작 비익조요, 제지원이 열리지라. 다시 하늘에서 태어나면 함께 나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의 나무로 자라는 열리지가 되리라.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사랑하는 연인이 훗날 다시 태어나 함께하자는 염원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비익조, 짝빗자의 날개 익자. 말 그대로 두 마리 새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날개가 짝이 되어 날아간다는 새입니다. 열리지, 붙을 연자의 나뭇결 리자.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하나에 붙어있는 결이 되어 함께 자라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되어 다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생각은 다르고 몸체도 다르지만 하나의 짝이 되어 함께 나는 비익조는 서로에게 의지하였기에 온전하게 하늘을 가르며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토양이 다르고 뿌리도 다르지만 서로 함께 의지하여 자라기에 열리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추위가 심해도 함께 날고 자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겪어낼 것입니다. 하늘에는 비익조가 날고 땅에는 열리지가 자라고 물속에는 비목어가 헤엄치는 한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은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207명이 나왔습니다. 20일 만에 4,000명대 확진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있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도 1,1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오늘도 4,000명대 초반, 적으면 3,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7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일주일째 4자릿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어제 하루 55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무려 69명이나 늘어서요. 날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고 누적 감염자도 445명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승인됐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미국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용한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률이 88%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봤습니다. 식약처 승인 내용에 따르면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를 포함해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 처방이 됩니다. 이 약은 한 번에 총 3정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 2회분 복용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되면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를 해야 합니다. 단 임산부는 약물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돌 때만 투여하도록 했고요. 이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 수유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 약 초기 도입 물량이 이전 발표보다 많아졌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은 이 경구용 치료제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총 60만 4천 명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머크앤컴퍼니에서 24만 2천 명분, 화이자에서 36만 2천 명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이와 별개로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데요. 이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어제 승인된 이 팍스로이드의 경우 국내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하면 이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택치료자, 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게 배송을 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필요시 병원 입원 환자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이 배트맨이 돼야 되는데 이 고담시 경찰국장 정도였다라고 혹평했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거나 이 득표 전략도 간표 전략도 없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지했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선거대책위원장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당 공식회의에서 여성 할당제에 찬성했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후보는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말인데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이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이 제갈량도 그만하라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받고 있다며 자신의 비판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제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장동에 가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성남시 대장동을 찾아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나라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일 것이다라면서 이 투표로 심판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시련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 김건희 씨 사과로 논란을 털어내고 윤석열 후보가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다시 전면에 부각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후보 간 토론회도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공약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 정책 행보도 이어갔는데요. 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내후년을 기점으로 이 장기 투자의 세율은 낮춰주고 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매도는 폐지보다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았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공동위원장 합류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공동위원장을 함께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출범식에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시기라며 이낙연 전 대표 합류에 사의를 표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직과 취약,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이 고향집이나 사회주택 같은 비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이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공군 준위가 있는데 석방됐다고요? 네,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가 이달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이다 라면서 노모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모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피해자인 이해람 중사에게 이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라고 말을 했고요.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기소가 된 바 있고요. 이 군인권센터는 이 노모 준위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노모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요? 네, 지난 6월 이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청소하던 59살 이모 씨가 휴게실에서 잠시 쉬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4층짜리 건물 전체를 2년 가까이 혼자 담당하면서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에 쓰레기 처리까지 도맡았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음식 배달과 택배가 늘면서 이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5-6개를 매일같이 혼자 옮겨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 관리팀장이 오면서 갑질이 더해졌는데요. 학교 기숙사가 언제 개관했고 교내 건물명이 영어로 뭔지 이런 청소 업무와 무관한 필기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점수를 공개하면서 이 청소 노동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정장이나 멋진 모습을 갖추고 오라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측은 처음에는 이런 지시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뒤늦게 총장이 사과하고 이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한 달 동안 집중돼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유족은 성실한 노동자가 학교 측 책임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대선쯤 지나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거라고요?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대선이